자, 우리 최민희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박수! 네. 요즘 뭐 방송에서 종횡무진 언제나 종횡무진이시죠. 김용남하고는 요즘 많이 안 하죠. 월요일 날 주진우 라이브에서 합니다. 합니까? 아 거기는 뭐 여전하던데. 네. 제가 월요일날 그러고 보니까 제가 박시영TV 올 때쯤 방송하세요.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 거기서 하셔가지고 좀 답답하지 않으세요? 그거보다 일단 본인이 법률가라고 막 던지시고 그래서 지난번에 뭐 PFV나 AMC는 이게 부동산 관계법 뭐 몇 조라고 그래서 자본금이 뭐 70억인데 뭐 사기다 이런 얘기를 하면 사실은 법률가들이 아닌 사람들은 당황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공부 다 했다고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법인세법 관련된 거고 그 사람이 그 리츠라는 주식도 할 수 있는 그 회사가 있어. 그거랑 착각하는 건데. 그 오늘 뉴스공장 거기서 짚어주더라고. 아 그랬어요? 예, 그럼 그 판사 출신 변호사. 착각하는 건데 이 사람은 그런 얘기를 막 던지고 우겨. 그럼 우겨. 저는 팩트 체크 딱딱 그렇죠. 팩트의 맛이가.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좀 국민의힘 쪽에서 막 그 뭔가 되게 그 어려운 말들로 좀 약간 호도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 종종 다른 방송에서 또 우리 최민희 의원님 나오시면은 정리를 해드립니다만 쓱 지나가는 말로 들으면 거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드는데 이게 좀 체크를 할 필요가 예, 있어요. 오늘 이제 그래서 오늘 최민희 의원님 모시고 네. 신문 십답 네, 많은 네.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그리고 국민의힘 논리가 있거든. 그렇죠. 네. 지금 무조건 특검 거부한 세력이 뭐 실소유자다. 네. 뭐 이런 식의 프레임을 막 떳떳하면 구성하는데 특검 받아가고. 하나씩 하나씩 네. 핵심적인 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 이재명 후보 관련한 국민의힘 쪽 주장입니다. 그거 네. 관련한 논리들인데 이재명 후보가 기획 설계자 아니냐 만든 장본인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비리의 몸통이다 이걸 주장하고 싶은 건데요. 기획 네. 설계자 맞죠? 근데 뭘 기획했냐? 당시에 한나라당 새누리당으로 넘어가는 성남시의회와 그 성남시 전 신영수 의원 등이 민영으로 하려는 걸 공영으로 바꾸고 그게 실패해서 공민영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 요때 성남시의회에서 우선주를 받아서 일정 금액을 먼저 확보하겠다. 그래서 5,503억을 성남시에 무조건 내놔. 여기까지 설계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저쪽에서 주장하는 민간 쪽 이 분배라든가 지분 구조 막 이런 것을 관여한 게 아니라 그럼요. 큰 틀에서 민간과 공영이 함께하는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네. 그 큰 틀을 설계한 거다. 네. 그 얘기죠. 그 설계까지 맞고 그건 아주 잘한 설계였다. 그렇죠. 지금 국민의힘에서 말하고 싶은 이 기획 설계자 아니냐라고 하는 건 앞에 괄호가 있죠. 비리에 대한 기획 설계자 아니냐라고 말하고 싶은 건데 네.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비리가 아니라 이 세팅 어떻게 보면 화천 대유에 대유, 네. 몰아주기 이거를 기획 설계한 거 아니냐. 아니냐라는 그래서 주장인데. 뭔가 뒷돈 챙긴 거 아니야? 그렇죠. 이렇게 지금 보는 거잖아요. 네, 근데 국민의힘 쪽은. 그것은 이재명 지사가 관여할 바도 아니고 만약에 화천대유라든지 그리고 뭐 천화동인 있잖아요. 그쪽까지 관여하려고 했으면 난리가 났을 거다. 그럼요. 공산당이라고. 자, 공산당이라고. 인사 실패 주장은 뭡니까? 이거는 유동규 씨를 그렇죠. 기획본부장에 임명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이걸 가지고 인사실패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후에 유동규 씨가 경기도 관광공사 사장이 되잖아요. 네. 제가 그때 자료들을 보니까 그때까지는 유동규 씨가 너무나 일을 잘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유능하게.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그 이 대장동 개발에 대해서 이런 논란이 일어나리라고는 상상을 못해요. 2014년, 15년 그때 보도 보면 정말 잘한 일이다. 민관이 협업해서 이렇게 새로운 개발의 지평을 열었다. 이런 식의 부동산 보도들이 침체기에. 네, 그때는 그리고 그 일을 수행하고 있는 유동규 씨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일 잘하는 사람으로 네. 되게 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인사 실패를 결과론적으로 놓고 자기들이 의혹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 이렇게 넘어가는 거는 사실 이재명 지사 아들이 그 화천대유에 근무했으면 이건 게임 끝났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던진 의혹이 사실이 하나도 안 나온 거예요. 유동규 씨 제가 들은 얘기는 뭐 전화번호 바꾸고 숨었다 막 그랬잖아요. 네. 잠자겠다. 그것도 아니죠. 근데 본인이 전화번호를 나왔잖아. 폰을 두 개를 썼는데 하나를 네. 저기 지우고 하나를 끊고 하나만 쓰는 걸로 그렇게 결정하다 보니까 하나가 이제 없어지니까 그거 가지고 뭐 기사를 그렇게 썼다는 게 진짜 너무 아니 나쁜 그리고 거예요. 인터뷰를 했고 나타났습니다. 네, 나타났어요. 본인이 인터뷰 직접 다 등판했으니까. 그리고 인사 실패 얘기하면 이명박근혜 정부는 얘기하면 안 돼요. 아니, 그쪽 인사 자, 실패 그거 넘어가고. 사례가 너무 많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의 배임 주장. 요게 이제 마지막까지 남아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애초에 계약할 때 1,822억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가져가기로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기부 체납과 별개로 2,700억을 뺐습니다. 이거 거의 뺏은 건데 그 구도심에 공단을 이전하고 거기에 공원 공원 조성하는 만들고, 거. 네. 이건 기부 체납과 별도예요. 네. 신흥동에. 네네 기부 체납과 별도인데 이때 캡을 씌운 거예요. 1,822억 플러스 그 기부 체납 외에 공익적 환수 부분을 4,400억 4,600억 나중에 900억은 어거지로 뺏은 거거든요. 네. 이 4,400억에 왜 캡을 씌웠냐? 캡을 안 씌웠으면 더 많이 그러니까 빼서 예를 들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민간은 어쨌든 혹시 이익이 남으면 전체 이익의 30% 이하만 가져간다. 이런 걸 왜 안 넣냐? 그래서 얘기죠. 배음이라는 주장이에요. 근데 거꾸로 생각하면 손해 봤을 때는 그러면 빈거. 그러니까 그 얘기지. 만약에 성남시가 하향 캡을 쓰자고 요구했다면 그들은 이 캡을 쓰자고 요구했다면 이들은 다른 요구를 했을 거예요. 그렇지. 자기들이 사업 실패했을 때 성남시가 그렇지. 얼마나 최소한 될 거냐. 우리가 손해 본 거에 50%를 부담하라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예. 지금 저 왜 영화 같은 거 보면 그 러닝 개런티라는 거 있잖아요. 네. 흥행이 되는 거에 따라서 그 뭐 개런티 받는 사람들이 좀 더 받는 거. 네. 이거 계약할 때 왜 그렇게 안 했냐 그러지만 계약하는 조건에 있어서의 그게 있으면 뭔가를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게 있는 거고 배임이라고 얘기하는 건 지금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결과론적으로 지금 와서 땅값이 그렇게 폭등해가지고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지. 당시에 그 뭐 예를 들어 터널 놔주고 공원 만들고 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그것 자체가 아예 없었다라고 생각해 보면 공공에 환수할 수 있는 금액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런 위험 부담을 가져가면서까지 이재명 당시 시장이 밀어붙여서 만들어 놓은 성과인데 이걸 오히려 지금 거꾸로 갖다 아니 붙이고 이거는 있으니까. 근데 근데 이 법률적으로도- 주장을 네. 누가 하고 있냐? 이게 이제 좀 있다가 네. 뭐 정책 실패다와 연결돼서 이게 국힘이 아마 마지막까지 주장할 겁니다. 이거는. 네. 왜냐하면 이거는 무능 프레임을 가져가고 싶은 거거든. 네, 네, 그런 이재명이 거예요. 일 잘한다 이 프레임이 있는데 어떻게든 이걸 계속 하면 잘한 거 아닌가 본데라는 생각을 국민들이 가질 수 있게끔 만들려는 의도예요. 그렇죠. 대장동 저게 실패한 프로젝트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겠죠. 그렇죠. 국민의힘 아니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건 민주당도 계속 이건 국힘 게이트고 비리는 국힘에서 저지르고 성남 시민을 위해서 5,503억을 유능하게 뺏었다. 그렇죠. 이거를 계속 얘기를 해야 맞습니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맞습니다. 네. 이거를 뭐 이 프레임에 빠지면 안 되고 빨리 벗어나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적과의 동치입니다. 그럴 이걸 수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이 배임 주장의 확실한 반박 논리는 만약에 캡을 씌웠으면 하향 캡을 요구했을 거다. 그렇겠죠. 네, 그래서 사업이 실패했을 때 성남시가 얼마를 내놔라 네. 이렇게 했기 아니,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요구하겠지. 서로 간에. 그렇죠. 그게 반대급부가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재명 시장의 판단이 최적이었다. 네. 그다음에 정치자금 조달 심증, 뭐 원희룡이 이런 주장을 합니까? 이거 토론회에서 이렇게 이분이 그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네. 했는데 이들은 이제 논리가 그거예요. 4천억 정도를 민간이 가져갔는데 사실 이거 한 명 그 7명이 가져간 거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네, 저는. 네. 거기 차명도 있고 뭐도 있고 네,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SK도 있고. 네. 그런데 이 자금의 일부가 이재명의 정치 자금으로 들어갔을 거다. 누가 줘 그러면 그걸? 이거는 뭔지 알아요? 이거는 조국 교수가 그 우리가 지금 웰센시티 다 까먹어서 그래. 가로등, 전멸등 사업. 그거 처음에 그걸로 갔잖아. 그걸로 시작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 대선 자금 만들려고 싹쓸이 했다. 너무 웃겼어. 그거. 사실 무근으로 네, 드러났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저들의 머릿속에는 저들은 아직도 정치 자금을 이런 식으로 모으나 봐. 우리 쪽은 이거 싹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의 그 의식 구조 안에서 나온 맞습니다. 얘기가 아직도 저쪽은 이런 정치 자금이 움직이나 봐요. 근데 민주당 쪽은 그런 식의 정치 자금 진짜 없습니다. 그러니까 업체를 통해서 네, 업체를 통해서 뒷돈 아니면 받았다? 뒷돈 받았다는 얘기죠. 업체나 또는 그 배당 받았다는 7명. 뭐 네네. 그 옛날식으로 표현하면 비자금 조성 뭐 이렇게 그렇죠. 되는 그 얘기죠. 정책 실패다. 아니 저는 이거는 반대죠. 네. 그 누구야 박용진이 계속 이 주장을 했어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거를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가도 그렇게 하겠냐. 그러니까 이 지사가 난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 조건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일부는 당신 말이 맞는데 자기가 생각하기에 공영적 요소가 적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사가 어떻게 답을 했냐면 공영적 요소라 하면 5,503억 뺏은 게 공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대장동 내에
예를 들면 공영 유치원을 많이 만든다든지 뭐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을 더 많이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지 못한 게 잘못이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 모든 게 결과론적으로 지금 비난을 하는 건데요. 타임머신을 타고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미래에 이제 민관형 개발을 할 때 그때 민간이 맡은 그 개발 지역에서 여기에서 새로운 공영적 요소를 무엇을 도입할 것인가 지금부터 같이 논의해서 하면 되고 이거를 2015년 6년으로 가서 왜 이때 1조 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을 예상하지 못하고 더 요구 안 했냐 이건 진짜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사실 아니 뭐 진짜 이제는 법적으로 지금 그 이재명 지사도 이제 법을 준비하고 있던데 공약을 보니까 네. 불로소득 환수하는 거. 근데 사실 그 이제 공영 개발하자라는 그 주장에 대해서 지자체에 이 정도 사안이 불거졌기 때문에 이제 거부할 수 있는 세력이 내놓고 진짜 웃기는 거예요. 지금 뭐가 웃기냐면 네. 저는 중앙일보가 요새 제일 웃겨요. JTBC와 중앙일보 제일 웃긴 네, 거예요. 그들이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그들이 비즈니스 플랜들이 아니야? 네, 광고로 먹고 살잖아요. 그리고 민간 건설업계. 플랜들이 아니야? 네. 이건 민영개발 프렌들리가 갑자기 왜 공영개발 프렌들리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이재명만 나타나면 기준이 없어지나 봐요. 그러니까요. 이게 잘 생각해 보시면요, 이 대장동 개발 의혹은 재판이 있었습니다. 근데 당시 재판이 내용이 뭐였냐면 공공에서 5천억 넘게 환수했다라는 것을 이재명 지사가 이제 선거운동하면서 얘기할 때 이게 업적이라고 얘기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 잘한 거예요. 자랑했다는 거에 대해서 야 뻥치지 마. 그게 그렇게까지 잘 될 수가 있는 거냐? 라고 얘기해서 허위사실이라고 해서 재판까지 갔던 거고 네. 네. 이거 결국 무혐의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됐다는 것을 다 인정한 겁니다. 근데 지금 와서 정치적인 뭐 여러 가지 공세로 실패다, 무능이다라고 말하는 거 얼마나 허접한 논리인지. 아니 선거잖아. 그러니까 난 이해가 잘 안 돼요. 예. 자, 그나저나 지금 가장 이제 센 주장이 사실 특검하고 또 이낙연 후보가 합수본을 네. 막 들고 나오다 보니까 지금 근데 오늘 뭐 보니까 뭐 검찰, 경찰 뭐 다들 막 난리 소환 났죠. 수사하고 압수수색하고 네. 뭐 좀 열심히 하고 있던데. 그리고 속도적입니다. 특별히 네. 검찰의 특수팀을 구성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 박범계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일 좋은 건 경찰, 검찰, 공수처가 경쟁하면서 막 수사하는 게 제일 그렇죠. 좋은 제일 겁니다. 좋죠. 그리고 특검은 절대로 받을 수가 없어요. 왠지 아세요? 이 특검 반대 논리가 뭐 늑장이다, 뭐 시간 끌기다, 그리고 대선 내 이거 끌고 가려고 한다. 이거 이전에 제가 이번에 이 화천대유 주변에 보니까 완전히 뭐 국민의힘 쪽은 그 법비들하고 카르텔이 단단하게 있더만요. 그렇죠. 그러니까 특검 해봐야 국민의힘 쪽 사람밖에 없구나. 90%가 그럴 수 아마 있습니다. 예. 그쪽 사람들이라고 보죠. 보통 예. 법조인. 그래서- 그냥 법조계가 아니라 법조 엘리트들. 거기다가 예. 최근에 또 이제 판사 쪽도 재판장 이런 사람들이 최근에 민원이 하나 있었잖아요. 그 법관 변호사 네. 마치고 5년으로 좀 줄여달라 예. 판사 하는데 그걸 또 민주당 이탄 의원 몇 분이 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예. 좀 부결됐거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듣기로는 이 재판장들이 굉장히 빡쳐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민주당 쪽에. 그러니까 지금 이걸 빡쳐 있다. 특검으로 가져가서 재판으로 가져가고 기소시키고 이러겠다는 건 완전히 그런 법비 카르텔. 예. 그 곳에 그냥 아가리에 1위 후보를 내주는 격이 될 것이다. 네. 그래서 이런 거 받으면 안 됩니다. 진짜 다음 정부의 과제는 검찰 개혁을 확실히 하는 거. 그리고 사법 개혁해서 국민 배심원제를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거. 이런 게 과제가 되는 거죠. 저 말씀 너무 저는 좀 실감되는 게, 그러니까 어떤 지금 종종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뭐 특검 뭐 정정당당하면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말하는 이상민 헛소리 예, 했잖아. 그런 목소리들 나오는데 그거는 제도나 시스템이 공정하다라는 아주 기본적인 뭔가 상식이 만들어졌을 때 가능한 얘기예요. 아니 나는 사실 다른 지금 말씀하신 떠나서 것처럼 특검이 그런 식이라면 아니 지금 이거 왜 해야 되는 거예요? 검경 수사권 조정하고 공수처 인재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면 이걸 굴려봐야 하거든. 굴려보면서 어떤 또 뭐 보완할 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만들어가는 과정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딱 좋은 상황이냐? 근데 경찰이 그동안에 좀 뭉갰다라는 이 표현을 국민의힘 좀 많이 하지만 지금 속도를 굉장히 내고 있거든. 그럼요. 검찰도 내고 있고 공수처도 이제 고위직들 비리가 곽상도나 등등 혐의가 포착되면 공수처도 하지 않겠습니까? 접근할 수 있는 그러면서
각각의 관계들을 재정립하는 그 과정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이렇게 경쟁하면 서로 소위 말해 성과를 내고 싶어 하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특검은 받으면 안 됩니다. 특검은 저는 이번에 보니까 진짜 안 되겠더라고요. 깜짝 놀랐고, 그리고 합수본 주장 이게 나왔는데요. 아니 그리고 MB 때 특검해갖고 저기 무혐의 처리됐다 나중에 밝혀진 거 아니야 MB 비리가.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BBK. 그게 MB니까 무혐의가 낫지. 그렇죠. 예, 그 국힘 쪽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죠. 아, 김경수 지사 보면 알 수 있는. 네. 그래서 저는 특검 절대 반대고요. 그 논리는 첫째, 둘째, 셋째. 첫째는 특검은 시간 끌기고 특검 구성하는데 특검법 만드는데 여야가 한 달. 그리고 특검 뽑는데 한 달. 두 달이면 네, 대선을 그걸로 예, 치르자는 대선을 얘기야. 그걸로 치르겠다는 거라서 아니 저기 반대합니다. 고발사주 특검 받지? 네, 그다음에 저는 특검이 될 만한 고발사주 왜 특검 안 받아? 네, 특검이 될 만한 양심적인 법조인들이 우리 사회에 많이 포진해 있으면 받겠어요. 근데 지금 이번에 드러났듯이 정말 그 카르텔이 어마어마하더군요. 그래서 반대합니다. 그리고 이 특검 주장을 지렛대로 해서 민주당 내에서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를 흔들려는 음험한 시도가 있다고 보고 반대합니다. 세 가지 논리로 반대합니다. 네. 그다음에 합수본 나왔는데요. 네. 제가 그 정부에서 일을 해봤잖아요. 제일 힘든 게 부처 간에 뭐 하는 거예요, 모여서. 그래서 합수본이 이게 잘 안 되는 이유가 부처 간에 이기주의가 딱 작동하기 시작하면 그 비밀의 숲 보면 검경 수사권 딱 조정하려고 깨기가, 검찰 경찰이 모였다 깨지잖아요. 그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아니 지금 이거는 지금 각자 열심히 뛰고 네. 있는데 뭐 그래서 좀만 지나면 지금은 되는데. 각자 열심히 수사해라. 네. 그래서 한 2주 정도 수사하면 거의 다 나오겠던데. 네, 나온 거부터 밝혀라. 50억부터 밝혀요. 50억 게임부터. 아 그거 저 윤석열 붙인 그 집 매매한 거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지금. 자 하나씩 들어가 볼게요. 네. 그러면 화천대유의 실소유주는 누구냐? 뭐 이 부분에 대한 아직 증명된 건 없지만 네. 의원님이 생각하는 어떤 의심을 갖고 있는 쪽. 네, 어느 저는 쪽입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건 제 추측이에요. 화천대유의 형식적 소유주는 김만배다. 100% 주주니까. 네. 그런데 이 김만배가 돈을 빌린 데가 다른 뭐 킨스앤 파트너스인가 거기고 네, 네. 거기에 킨앤 파트너스고 거기에 돈을 투자한 게 최기원이잖아요. 네. SK. 갑자기 SK 최기원 부회장이 나오는 순간 이게 뜨악해져 버린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가장 의심스러운 두 장면이 있어요. 한 장면은 제가 국정농단 과정에서 거의 중심에 있었잖아요. 네. 그러다가 보복도 당하고 그랬는데 그때 최태원 회장이 SK도 92억인가를 네, 있었어요. 횡령. 내기로 했습니다. 네. 그런데 다 기소됐어요. 롯데 기소되고 이재용 기소되고 기소됐는데 이 사람만 기소가 안 돼. 그러니까요. 빠졌어요. 그때 박영수 특검이었고. 그때 박영수 특검이 이었죠. 개입돼 있다 이런 의혹이 있는 거고 박영수 특검과 윤석열 전 총장은 거의 뭐 멘토와 멘티 사이래요. 박영수 특검일 때 수사팀장이 팀장이니까 인연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의심이 가고 네. 일단 그리고 지금 와서 고문이다 자문이다 다 보면 그때 김수남 총장 네. 그렇죠. 그때 검찰총장이었죠. 예 검찰총장 그다음에 남욱 있잖아요 남욱 네, 문제의 변호사. 남욱 예그 천하동인 5호. 화천대유의 천하동인 5호 4호. 이 사람이 사실은 키맨이고. 키맨입니다. 근데 이 사람 재판과 관련하여 그때 수원지검장이 강찬우, 강찬우. 예. 지검장. 예, 지검장 그리고 박영수 그 변호사실에서 당실의 예, 변호사였고. 변호하고 네. 그리고 2심에서 무죄 때린 건 최재형. 최재형 지금 전 간사원장 네, 네. 국민의힘 후보. 예. 최재형. 그래서 이렇게 된 걸 보면 이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SK와 무슨 관계가 있냐?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법조 카르텔 네. 이 똘똘 뭉쳤죠. 거기에 이제 재벌도 네. 의심을 좀 하는 거고 거기에 언론도 좀 붙었고. 이 사람 원투데이. 사면된 것도 박근혜 초잖아요. 사면된 것도. 사면, 그러니까 그것도 이런저런 연루돼 있지 않나. 그래서 이거는 열린공감 TV 혼자 파고 있는데 진짜 열심히 하더라고요. 열린 이번에 큰일 했죠. 네, 큰일 그리고 한겨레 법조팀과 경향신문 유희공 기자는 뭐 하십니까? 아이 왜 그래? 여기 좋은 자리에서 그 사람이 이름 나오고. 아니 그러니까 열심히 취재 좀 하시라고. 강진구 저기 기자 열심히 하잖아. 근데 강진구 기자 혼자 정말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네. 굵직굵직한 특종을 정말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아까 얘기했던 법조 카르텔 한 무더기가 있고 국민의힘 쪽 사람들이 있고 네. SK가 재벌. 어른거리고 재벌 쪽이 그다음 이제 언론 몇몇 그렇죠. 머니투데이 법조 팀장까지 포함해서 김만배하고 거기
그다음에 뭐 아까 있는 토건 비리 했던 원래 남욱이 한나라당 청년이 부의원. 회계사, 그렇죠. 예. 정영학 회계사, 네. 정영학. 등등. 요게 좀 딱 그림이 그려지죠. 그림이 그려진다는 거죠. 네. 에이구 참. 자, 법조 인사들은 왜 챙겼을까요? 김만배나 남욱 같은 경우가 근데 이 시행 시공 사업이 하다 보면 정말로 그 지뢰밭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왜 현금 막 인출했다는 얘기 나와요. 네. 그 이상하죠. 총선 때 막 썼다는 거 아니에요? 그 총선 때 쓴 돈도 있을 테고, 네. 근데 현금 인출을 총선 때 쓰려고 빼진 않잖아요. 음. 명분이 필요한데 이게 시행을 하다 보면 보상금을 주게 되거든요. 네. 그리고 거기서 묘가 200개 예, 기가 묘가 나왔다는 많았다고 거 하더라고요. 아니에요. 근데 그게 공식적으로 주는 비용이 있고 그 한도액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게 안 됐을 때 비공식적으로 또 주는 그렇죠. 돈이 언더가 있는 있죠. 겁니다. 언더가. 예. 그러니까 달래고 막 이러죠. 예, 그래서 그게 사람마다 다 받은 돈이 나중엔 다른 달래죠. 나라잖아요. 끝까지 버틴 사람 좀 많이 더 많이 받고. 받는 거지. 그래서 그게 알받기 비슷하게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래서 현금이 필요하다고는 합니다. 근데 과연 이 돈이 그런 식으로 사업 과정에서 쓰였는지 아니면 정치권으로 흘러 들어갔는지 어떤 식으로든 그건 모르죠. 이거 수사를 해봐야 나오죠. 수사해봐야 될 사안. 왜냐하면 김만배라는 분도 그렇고 남욱 이런 사람들도 다 한나라당 남욱 같은 경우 2008년에 청년이 부위원장을 했고 김만배도 굉장히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법조인들하고 친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밝혀갖고 곽상도는 어떤 역할을 한 것 같습니까? 곽상도는 지금 걸려 있는 게 SK 그 최태원 회장의 사면에 관여했나 힘을 썼나 요거 이제 의심받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은 뭐 50억 게임으로 곽천대유 이런 얘기가 생겼는데 오히려 그 아들이 자백을 한 거죠. 아들이 쓴 글을 이렇게 보면 그렇죠. 문장 하나하나 뜯어보면 예. 나는 그거 진짜 이해가 안 가더라. 아버지가 추천해 준 거 아니야. 어. 꽂아준 거 아니야. 그런데 처음에는 그냥 입사 지원서 뭐 요강인가 뭐 보고도 했다고 아버지 상관없다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사실 아버지가 추천하고 소개한 거고요. 그래서 아빠 찬스 쓴 거고 그다음에 그 내용을 가만히 뜯어보시면 자기가 어려운 고비마다 문제를 해결했다. 그 중에 가장 제가 잘하는 거 문화재와 관련된 거. 이제 집을 지으려고 이렇게 파보면 정릉이나 뭐 광화문이나 이쪽에 밑에 문화재가 나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그것 때문에 사업이 중단되는 경우가 많아요. 많이 많죠. 있죠. 예. 그런데 그런 문제를 내가 풀었다. 예. 그런데 그때가 몇 살이게요? 30살이 안 됐어요. 안 됐죠. 20대 후반. 24살인가 취업했죠. 25세에 취업해가지고 6년 일했으니까. 그런데 그 26의 청년이 어떻게 그런 문제를 해결해서 아빠가 힘 써준 거지. 해결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아빠 찬스 의심을 썼다. 가질 그러니까요. 수밖에 예. 없지. 근데 이 아빠 찬스라는 게 뭔지 아세요? 아빠 찬스가 꼭 아빠의 힘만이 아니야. 아빠 친구들, 그렇죠. 아빠 인맥의 찬스를 썼다는 의혹이 생기게 본인이 자백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곽상도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버티기 하고 있는데 사실 그것도 좋아. 의원직 사퇴 바로 안 하는 게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 계속 이슈를 끌고 갈 곽상도 얼굴이 계속 나와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곽상도가 민정수석이었잖아요, 과거에. 조국 민정수석 굉장히 비교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이번 사안 자체가 그러니까 조국 민정수석은 진짜 깨끗하게 일을 한 거죠. 너무 깨끗해서 문제야, 그 양반은. 자, 윤석열 부친, 야 이게 상당히 사람들한테는 임팩트가 있어요. 부동산이다 이게 보니까. 그러니까 네. 뭐냐면 윤석열도 연관됐어? 아니. 이렇게 가는 거야 그냥. 그렇지. 이제 하나 드러난 거야. 자, 그러면 그 집을 산 사람이 누구냐? 김만배의 누나. 그렇죠. 김만배의 김명옥. 예, 누나 김명옥 씨가 등장했는데요. 이분이 굉장히 큰 손이라고 합니다. 돈이 많아서 큰 손인지 모르겠지만 사람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김만배 동업자지, 동업자. 네, 동업자인데 그럼 이니셔티브를 누가 지냐? 누나가 졌을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그만큼 오. 역얼이래요. 아, 네, 그리고 그래요? 일설에 따르면 이분이 최순실과도 친분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800 몇만 원 투자해서 100억을 배당받았던. 네, 그렇게 사건에- 나왔죠. 네, 나왔죠. 근데 제가 의심하는 건 그게 액면가는 그런데 뒤에 누가 그게 그렇죠. 진짜 다 그 그건 진짜- 액면가에 나온 사람 것이냐는 의심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이게 지금 다운 계약서 의심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시세가 30억이 좀 넘었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19억으로 계약을 했었다고 하니까. 2019년에 음. 사실 그 지역의 그 집이 그 95평이잖아요. 거기는 그렇게 막 그 거래가 잘 아파트처럼 없어요. 사고 파는 데가 아니에요. 그렇죠. 물건이 별로 없는 예, 데죠. 그리고 나와도 그냥 이게 그렇게 막 복덕방에 아니 부동산에 막 내놓고 이런 게 그럼요. 아니죠. 아름아름. 네, 아름아름 팔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네. 그런데
이게 19억에 이제 등재가 돼 있잖아요. 네. 근데 그 당시 시세가 평당 3천 내지 3,500만 원이었어요. 그 사이. 예. 3천에서 3,500. 31억에서 35억 정도 네. 추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냥 30억으로 이제 급하다고 통상 하니까. 얘기했을 때 예. 급하다고 하니까 30억이 시세인데 19억에 팔았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 11억을 싸게 팔았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운 계약서 얘기가 얘기 나오고 나오죠. 있는 그걸 현금으로 세금 저기 전략하려고 그런 거 그러니까 아니냐? 만약에 30억을 19억에 하고 11억을 현금으로 줬으면 이거는 이제 양도세를 대폭. 네. 그럼 뭐 그건 탈세 영역이 되는 거고 네. 그 탈세 영역에 그 현찰로 준 부분이 또 다른 형태의 대가성이 있으면 뇌물의 영역도 될 수 있는 것이고. 네. 그리고 이게 11억인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근데 이거에 관련해서 윤석열 캠프 측에서 해명을 하기를 네. 이 계약서를 내밀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19억이 거래된 게 문제가 있다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19억에 거래된 계약서를 들이밀고 있는 건 네. 이게 지금 주변에서 얘기하는 게 다 그거예요. 아 저러니까 청약 통장이 뭔지 모르는 사람인 게 확실하다. 그러니까 뭔가 대응하는 방법도 너무 좀 뭐랄까요? 내막을 잘 모르고 지금 일방적이에요. 네, 자기가 대화하는 그냥 게 나 나 할 괜찮아. 말만 해요. 나 아니야라고만 말하고 어. 있는 거지 뭔가 증명할 수 있는 걸 내보이지 못한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이분은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법적 대응하겠대. 이것도 한겨레하고 KBS가 버릇을 잘못 들여서 그래요. 한겨레가 검찰총장에 대한 의혹 보도 할 수 있지. 그 의혹 보도 하자마자 본인이 고소해 버렸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한겨레가 취하하면 한겨레가 사과하면 고소 취하하겠다고 사과했어요. 맞아요. 사과했죠. 그러니까 이분이 점점 아나무인이 되는 거고 한동훈에 대해서도 KBS가 사과했잖아요. 네. 그런 거 하면 정말 안 되는 거야 언론사가. 곤조가 있지. 그럼요. 우리가 그게 돈이 없지 가오가 없습니다. 참 그리고 예. 그 이재명 지사 쪽 연루 뭐 얘기 나오면서 이화영 의원이 뭐 측근인 것은 맞습니다만 이화영 의원의 2004년 2004년 과거 보좌관. 여러분 이화영 의원이 어떻게 지냈냐면요. 17대 국회의원하고 그 뒤로 내리 떨어지고 공천도 못 받고 네. 정말 힘들게 살았어요. 제가 2016년부터 국회의원이 아니잖아요. 그때 저랑 같이 국회에 있던 사람 아무도 연락 안 와요. 제가 잘 나가면 연락 오겠지만 잘못 나가는데 왜 연락하겠습니까? 이게 인심이거든요. 네. 이화영도 똑같아요. 이거 슬픈 얘기야 정말. 진짜 짠해질라. 아니 그래도 의원님은 방송을 계속 하셨잖아요. 아니 그래도 그 보좌관들의 관계는 그렇게 되지. 유지가 안 된다는 안 게 되죠. 차라리 박시영하고 가깝지 보좌관이 연락해서 그런 거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화영 웃겨. 이재명 지사의 보좌관님은 또 말을 안 해. 그래 그것도 이재명 지사의 측근인 이화영의 2004년에 들어와서 2005년에 그만둔 보좌관.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지금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는 현역 의원의 뭐 바로 보좌관이거나, 직접 보좌관이라든가 뭐 정성호 의원의 보좌관이니까 보좌관 그럼 이제 말이지. 좀 얘기가 다르죠. 그런 상황이에요. 답답합니다. 예. 이번에 뭐 또 하실 말씀 있습니까? 화천대유 관련해서? 그래서 이 화천대유 관련하여서는 여러분이 함정에 안 빠지셔야 되는 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수익이 많이 난 거예요. 그리고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지금 우습게 보시는데 사업을 공격적으로 하라면서 보수 언론 경제지가 한 게 뭡니까?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뭐 주식 투자할 때도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이러면서 기사 쓰지 않았습니까? 정말 이 시행과 이 시공 특히 시행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은 맞아요. 그런데 이런 원칙이 다 무시되고 그냥 이재명 욕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요새는 저는 보수지하고 국민의힘이 공산당 같다니까. 다 공용으로 가야 되는 그런 거예요. 정서가 있죠. 대한민국이. 그래서 그런 트릭에 과거와 현재를 왔다 갔다 하면서 결과론적으로 비난하는 거에 속지 마시고 이거는 그 당시 상황 다 살펴보시면 이제 깡 좋은 이재명 전 시장이 혼자 거학들에 사실 맞서서 덤빈 거거든. 네, 그래서 댐벼서 이 민영으로 갔으면 지금 나오는 수입 전부 다 그 민간업자하고 곽상도 의원 아들이 한 1,000억 받았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100억 게임 뭐 이렇게 됐을 수도 있어요. 진짜. 그럴 거를 깡 좋게 버텨서 5,503억을 선 뺏은 거다. 네. 그래서 잘한 거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최근에 이제 화천대유 이게 일어났던 게 아마 9월 한
한 10일경쯤 되나요? 근데 한 2주 된 것 같아. 2주 조금 넘어가는 추석 느낌이에요. 좀 추석 한 전에. 네. 추석 일주일 전에 네, 그때부터 시작된 그죠? 거죠. 한 일주일 열흘 전쯤 시작된 것 같은데 관련해서 유력 후보들 지지율하고 호감도 변화를 한번 좀 볼게요. 그래프를 네. 저희가 하나 만들었는데 화천대유권이 띄워보세요. 등장한 이후에 지지 후보들의 그 계속 지지 의향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당신은 누구를 지지하십니까? 이재명, 이낙연, 뭐 윤석열, 홍준표 이렇게 나오면 그러면 지금 지지하는 후보를 계속 지지하실 겁니까? 이렇게 이제 묻는 게 계속 지지 의향이에요. 네. 일명 충성도라고 의미 부여를 합니다. 지지층의 지지 강도가 견고하냐 아니냐, 지지층의 지지 강도를 측정하는 방식이 저 계속 지지 의향이라는 질문인데요. 지금 저거는 전화 면접 조사 방식으로 해봤는데 전화조사 면접조사 방식으로 해봤더니 자, 특징이 뭐냐면 윤석열 지금 보면 이재명이 파란 겁니다. 파란 거고 윤석열이 저 회색이고요. 네. 이낙연 그 주황색이고 홍준표 노란색인데요. 대략 보면 이재명 지사 파란 거하고 윤석열 둘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과 이재명의 지지층의 지지 강도가 세다. 그 그래프를 보시면 알겠죠. 위에 있고 두 개선이 최근 들어서 이낙연 후보가 최근 들어서 지지층의 지지 강도가 좀 좋아졌어요. 그게 좀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지지도 자체는 높지는 않지만 다자대결에서 그렇죠. 지지 지지도 강도를 자체는 얘기하는 거니까. 높지 않지만 지금 지지한다는 분들 전화조사에서 지지한다는 분들의 이낙연 후보 지지층도 지지 강도가 과거보다는 조금 올라갔다 이렇게 보여지고 홍준표는 거꾸로 한참 잘 나가다가 빠졌네요. 잘 나가다가 다소 주춤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한참 인기를 끌었잖아요. 홍준표 후보가. 이제 그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요. 넘겨볼까요? 이번에는 전화조사 방식이 아니라 ARS 자동답 방식으로 했을 때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오히려 이 부분에 있어서 자동답 방식에서는 이낙연 후보가 제일 위에 있네요. 제일 위에 있습니다. 안정적이고 굉장히 양호하게 드러나고 물론 두 번의 조사 결과인데 최근에 예. 이재명 지사는 하락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ARS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 후보에 굉장히 로열티가 있는 지지층인데 그렇죠. 최근에 이재명 지사 그 이 화천대유 건 때문에 물론 저게 지금 다 반영된 건 아닙니다. 최근 네, 것까지 네. 다 반영된 건 아니지만 저거 하나는 25, 26이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그 곽천대유가 되기 전 그렇죠. 전입니다. 예. 그걸 감안하고 해석하시면 됐고요. 50억 등장하기 예, 전에. 하락세고 윤석열은 안정적이긴 하나 이낙연보다 조금 미치고요. 홍준표도 하락세입니다. 홍준표도 최근에 뭐 윤석열 지키기 이런 게 좀 나타나면서 좀 하락세를 띱니다. 다음 장표 하나 올려주시겠습니까? 예, 이게 이제 후보별 호감도 추이인데 오늘 이 부분을 좀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호감도 질문을 하는데 지금 보시면 갤럽에서 하는 호감도 질문이 있었고 한국 리서치가 한 게 있었는데 물론 그 전에 리얼미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갤럽하고 한국 리서치는 호감도 질문 방식이 달라요. 뭐냐면 한국 리서치는 4점 척도로 물어요. 매우 호감 있다, 다소 호감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네. 4점 척도로 묻는데 갤럽은 호감 있냐 없냐 양자택일 방식이에요. 압박이 세요. 2점 척도. 그러네. OX는 OX. 네, 그래서 보시면 가운데 두 가지 조사는 좀 전체적으로 모든 후보가 낮게 나와요. 첫 번째하고 끝에 있는 거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오잖아요. 그래프가. 한국 리서치는 네, 한국 리서치는 한국 리서치대로 비교하시는 게 좋아요. 첫 번째하고 끝에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4점 척도로 비교하면 이재명 지사가 저 파란 선이 제일 높게 있죠. 그러네. 전체적으로 제일 높게 있기도 하지만 양쪽 끝이 굉장히 높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한국 리서치 같은 4점 척도라면 가장 높게 양호하게 나온다. 그 밑이 이제 이낙연 후보 쪽이고요. 그다음에 윤석열이 굉장히 낮게 나온다. 그러네요. 보시면 회색 계열이 제일 낮게 나오죠. 낮게 나오고 홍준표는 최근에 조금 상승한 정도이고요. 2점 척도로 하면 그 갤럽 조사 두 번째, 세 번째 있는 거는 가운데 있는 두 개. 예, 두 번째를 보면 이재명 지사가 높긴 합니다만 약간 하락한 느낌이고요. 파란색 약간. 그다음에 윤석열은 비슷하고 이낙연도 비슷하긴 하나 이낙연은 밑에. 그러니까 전체적 호감도가 낮은 낮다. 수준이고요. 낮게 형성. 아니 근데 여기 저 점은 왜 찍어 놓은 거예요? 어떤 점? 그때 조사했던 거. 그러니까 최재형만 그러면 최재형은 그때 한 번 넣은 거지. 8월 셋째 주에만 한 번 들어가야 한번 되는데 그냥 들어갔어요. 저 점으로 끝난 겁니까? 그렇지. 아. 그 다음부터
최재형 유력 후보가 아니냐. 아예 그냥 그 후보에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홍준표가 뜨면서 최재형은 거의 조사를 안 그리고 하죠. 지금 보시면 이제 홍준표도 사실은 9월 셋째 주부터 시작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호감도 조사를 한 데도 있었지만 안 한 데는 안 했었죠. 자, 최재형 후보 이런 쪽에 거를 제가 이제 네. 오늘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런 거예요. 똑같은 호감도 조사라도 조사 방식이 약간씩 전화면접 조사 방식이 그렇죠, 다르기 그렇죠. 때문에 예. 동일 기간을 중심으로 봐야 한다.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이재명 지사가 크게 보면 지금 전화면접 조사에서는 지지 강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윤석열 둘이 그리고 이낙연 후보도 최근에 조금 지지 강도가 단단해졌다. 지지층에 이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ARS 조사에서는 이낙연 후보가 지지층은 협소하지만 굉장히 지지 강도가 강한 편이다. 반면에 호감도에 있어서는 이재명 지사가 굉장히 4점 척도에서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고 2점 척도로 하더라도 이재명 지사 우위는 있지만 네네. 최근에 조금 하락세는 있다. 2점 척도로 했습니다. 네, 근데 이거 제가 이렇게 흐름을 보면요. 민주당이 초기에 예비 경선 시작했을 때 지지율이 반짝 올랐었어요. 네거티브가 심해지니까 민주당과 후보들의 호감도가 전체적으로 떨어졌어요. 그때 근데 위기였습니다. 네, 1차 위기인데 그거 뭐 극복이 됐죠. 그건 네. 이재명 지사가 네거티브 안 안 하겠다. 하겠다 이러면서 그래서 흐름을 보시면 결국은 그런 그 대중의 걱정, 지지자들의 걱정에 공감하는 후보가 결국은 점수를 그렇죠. 더 얻고 그렇죠. 가는 거죠. 지금 요 상황이 그때보다 위험한 건 민주당이 경선 과정이고 국민의힘이 대장동 이슈를 고발 사주를 덮으려고 더 세게 던졌는데 결국은 저는 쓰리고 부르고 피박 쓸 거다 이렇게 고박 쓸 거라고 생각을 네네. 하는데 이게 더 시끄러워지는 건 민주당 내의 후보들이 이낙연 후보와 박용진 후보가 국민의힘과 보조를 같이 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진영이 확 갈라져 버리면 5대5가 돼버립니다. 이거 빨리 끝나야 돼요. 네, 그래서 이거 빨리 끝내야 됩니다. 이거 선거 계속 빨리 더 끝내야 가면 서로 상처만 입을 것 같아서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말에 그냥 아니 사실은 지금 벌써 다 끝난 건데 네. 어쨌든 이번 주 말에 2차 슈퍼위크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네. 결론을 주십시오. 주시기 바라고 네. 저는 뭐 더 올라갈 거라 봐요.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후보 간의 격차는 더 커질 거다. 네, 이렇게 좀 저도 보고 그렇게. 있습니다. 자, 오늘 최민희 의원님 모시고 네. 정말 쏙쏙 들어오는 그 신문 십다 잘 들었습니다. 자, 기가 막힙니다. 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잘 정리해 주셔서 고맙고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